은퇴 후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다들 일 겁니다. 59년생이신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되셨는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60이 넘어서까지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슬프게도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엔 나이 50을 전후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100세 인생을 얘기하는 시대에 50살의 퇴직이라니 굉장히 씁쓸하죠.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OECD가 지난해 발표한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OECD 평균의 약 3배로 압도적 1위입니다. 빈곤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 계층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94만 원, 2인 가구 경우는 월 326만 원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월 163만 원 이하, 혼자 사는 경우는 월 97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2년도 노인의 연간 총소득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연 총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이었습니다. 약 40%였어요. 그 다음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약 25%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이나 개인 재산, 사적 이전 소득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노인의 현 주소는 생계를 위해서는 국가의 기대서는 안 되며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굉장히 잔인하죠.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면 기댈 곳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더욱이 문제는 노인 일자리의 질인데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의 4.5%인 약 8만여 명이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10명 중 8명의 월 소득은 30만 원 안팎이었어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점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노인 빈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은퇴 전 자산관리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 두어야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준비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은퇴한 시점에 월 평균 얼마가 필요한지 가늠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냐고요? 매월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어야 적절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 평균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가계부를 쓰고 계시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은퇴 자금 설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 두 번째는 은퇴 시 필요한 목표 수익률입니다. 현재 모아둔 자산이 1억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은퇴까지 10년 남은 사람과 5년 남은 사람의 목표 수익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이 10년간 매년 8%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1억은 10년 후 약 2억 1,600만 원이 됩니다. 1억을 가지고 5년간 매년 8%의 수익을 낸다면 1억 4,700만 원이 되죠. 5년 후 은퇴 예정인 사람이 2억 1,000만 원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연 16%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즉, 은퇴 기간이 오래 남을수록 자산이 더 크게 불어날 확률이 높겠죠. 게다가 모아둔 자산이 1억이고 은퇴까지 10년이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평균 지출이 200만 원인 사람과 300만 원인 사람의 목표 수익률은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이 적을수록 목표 수익률이 낮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 평균 지출 규모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 공과금, 의료비, 여비 등의 분류 정도로 해서 가계부를 꼭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가계부를 써보고 1년 정도 내역을 정리해보면요. 각 항목별로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 후 대략 얼마가 필요한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물론 수입이 있는 현재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진 못할 겁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을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현재 취미생활이나 외식 비용 등을 좀 줄이더라도 의료비가 더 나올 것을 가정해야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지금보다는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의 건강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 역시 노후 준비의 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계부를 쓰고 있다면 월 지출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카드 내역을 살펴보면서 한 3개월 정도 지출 내역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가계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저희 이전 영상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우측 상단 탭을 활용해 주세요.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면요. 의료비를 아끼는 것 외에도 큰 장점이 있죠. 바로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등의 부업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받는 급여를 떠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즐거움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을 계속하길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부업의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집안에서 컴퓨터만 가지고도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직장에서 얻게 된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숨은 고수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몇 가지 일들을 의뢰해 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만약에 걷는 걸 좋아하신다면 스마트폰의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부업도 가능하고 말이죠. 만약 퇴직하신 어머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업이 있는데요. 만약 현재 거주지가 있는 거주지 근처에 3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면 이런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등하원 시간에 잠깐 봐주는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퇴직 후라면 누군가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자연스레 불러주는 곳은 더 이상 없겠죠. 자신의 장점을 여러 곳에 드러내야 부업도 잘 되는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도 익히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더 공부해야 여러 가지 부업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조금 더 친해져 보시죠. 제가 언급한 몇 가지 예시의 부업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부업들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검색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부업을 소개하는 채널들이 있으니까요. 부업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들을 방문해 보셔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업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은퇴 후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다들 연금일 겁니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매월 받는 지로용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연금 수령 예상 금액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월 수령액은 아주 적잖아요. 그마저도 국가에서 지급 나이를 계속 미루고 있죠. 23년 1월 4일자 한국일보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민간 자문위는 기대 수명 연장에 따라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거나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연금특수위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퇴직은 50대에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은 65세가 넘어서 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연금을 수령할 기간이 늦춰진다는 건 그 기간 동안 현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연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크게 세제 혜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용 연금저축과 비과세용 연금보험입니다. 저는 이 중에 연금저축을 선호하는데요.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후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운용사의 운용 비용을 고려했을 때 큰 이득을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고요. 그럼 개인연금저축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은 강력합니다.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쳐서 700만 원을 투자하면 연말 정산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니
지난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확정 수익으로 최대 16.5%를 바로 돌려받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만으로는 연금저축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의 두 가지 큰 축이 첫 번째가 세액공제를 통해 바로 현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세 이연, 저율 과세, 분리 과세 등 투자 결과에 대해 절세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세 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를 매매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을 손에 쥘 때 세금을 냅니다. 연금소득세라는 건데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그리고 한 해에 1,200만 원까지 연금으로 받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빨리 받아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인데요. 다음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아까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은 연금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연 1,200만 원 이상부터는 1,2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전체 금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금으로 연 1,200만 원까지만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걸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시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런 식으로 길게 조정을 하셔야겠죠. 나중에 연 1,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인데 노후자금으로 너무 짠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는 이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연 1,2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원래 연 600만 원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서 연 1,2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도 늘고 정부도 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는 중이니 이 부분도 유리하게 개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펀드와 ETF 중 골라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낮은 ETF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상품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로 유명하신 김성일 작가님의 KGAA 연금 전략인데요. 22년 11월에 발간된 도서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로 1999년도부터 만약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적 수익률 335%, 연복리 환산 시 6.7%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때에는 최대 마이너스 8.1%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주식과 채권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8.1%라는 건 상당히 우수한 실적으로 봐야겠죠. 개인 연금저축 상품을 스마트폰에서 설치된 어플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어플로 어떻게 가입하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럼 은행 또는 증권사에 찾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내역을 보여드리고 가입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자녀분에게 보내드리면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연금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나서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까지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공격적인 전략도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에 무리한 공격 자산에 투자를 하다가는 퇴직금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은 이 정도 정보만 알더라도 개인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것만으로 큰 수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연금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한 연금저축 상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